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여러분 6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연호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중 3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저희가 원래는 A부터 Z까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짧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한 A부터 한 D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계시고 고충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죠.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하고요. 사실 상담도 하고요.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평등의 전화 상담을 하시다가 지금 보직이 그럼 사무국장이 더 얹어진 거죠? 그렇죠. 참 상담이 서울연어가 좀 많아요, 그죠? 네, 상담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요새는 재상담 포함해서 한 80건 이상이고요. 이제 그중에 직장의 성희롱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직장 내 성희롱이 이렇게 많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요 한 최근 근래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중 삼중님도 원래는 이제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 평등의 전화 상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노동 상담을 했었고요. 성희롱 관련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성희롱 상담할 때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무엇보다도 내담자들의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표정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 직장 내에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뭐 권력관계의 문제이든 고용의 문제이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도 성희롱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상담실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왔을 때에는 상담실에 들어오실 때 표정이 굉장히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너무 뭔가 힘들어. 피폐해진. 그렇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뭐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시는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어렵게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희롱으로 인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기본이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뭐 임금체불 상담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한 2시간, 3시간 자기 있었던 얘기를 다 합니다. 과거의 경험부터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여기를 나가게 될 쯤에는 뭐 이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나갈 때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 해소가 조금씩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성희롱으로 고민을 하다가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내가 성희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의 이 고통을 알아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많은 가족들이 적극적인 지지자 혹은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만한 일로 왜 고민을 하니 여기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셔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평등의 전화가 이제 전화로도 해도 되고 와서 방문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죠. 성희롱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내방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대면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방을 많이 권하죠.
이제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못 받으시면 그때 오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평등의 전화는 그 전에 전화해도 되죠? 당연하죠. 네. 그 전에 전화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려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처하는 게 뭐 그냥 딱 짜여진 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기 전에는 좀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담을 받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미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하시라 저희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상담을 직장 내 성희롱 상담만 받는 건 아니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한 대우라든가 그렇죠. 차별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셔도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번호가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요? 네. 전국에서는 1670-1611 번호로 전화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저희 지부에 평등의 전화에 상담할 수 있고요. 저희 서울 여성 노동자에는 02-3141-9090입니다. 네. 너무 상냥하시네요. 전화 주세요. 이거 너무 홍보용 목소리인데요, 이거?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 네. 전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네, 언제부터 관련법이 생겼나요? 네, 1987년에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제정되었고요. 99년에 이 법 안에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어요. 그 S대 신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 당시 S대 신교수는 한 조교를 계속 성희롱했고요. 이를 거부한 조교를 재임용해서 탈락시켰었어요. 그래서 93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진행된 재판이었고요. 대법까지 진행된 후 원고가 승소하긴 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고를 지원했다고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네. 이게 1994년 1심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면서 막 사회가 엄청 떠들썩했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이 대학 총장이나 또 이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그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당시 인권 변호사가 이제 변호들을 맡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고등학생이었어서. 네. 저는 이때 대학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여성 문제만 다루는 교지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지가 1년에 한 권 나오잖아요. 1년에 한 권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읽을 거리라고 해가지고 개간지처럼 발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직장 내 문화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짓궂은 농담처럼만 취급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법적 소송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승소를 했고 게다가 1심에서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액수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판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런 판결이 나고서 그때 신문 기사가 되게 어처구니 없었던 게 사람들이 다 액수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손끝만 스쳐도 3천만 원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선정적으로 기사 제목을 달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튼 그때
그때 그 용감한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를 범죄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조교분 뭐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음. 요가 지도자 하고 계신다고. 아 진짜요? 네. 오. 하지만 안타깝네요. 결국은 자기 뜻하던 이 조교를 했다면 그쵸. 지향하는 바가 교수를 할 분명히 수도 있었을 있죠. 텐데 이 사건의 여파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제 기억에 이게 이공계였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화학과 조교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이 교수는 뭐 하고 있을까가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책까지 내고 뭐 잘 살고 있는 걸로. 잘 살고 그쵸. 있겠죠. 뭐. 명예교수가 돼서 퇴직을 했겠죠? 네, 명예교수가 돼서 퇴직을 했을 것 같아요. 별로 사실 궁금하진 않습니다. 대체로 근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그냥 기득권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적폐가 치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히 이렇게 대학 국립대학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좋은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더 크게 처벌해야 되고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 교수들이 굉장히 뭐 정권으로도 많이 가고 장관으로도 많이 가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서울의 모 대학의 그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징계 기준표를 봤어요. 징계 기준표를 봤는데 의외로 성희롱이 굉장히 징계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품위 유지를 위반한 그런 사안들에 비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좀 요즘 많이 근데 이제 만들어지긴 한 것 이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든 이렇게 체계는 잘 돼 있어요. 음. 그게 실효성 있게 작동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들이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이 받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얘네가 체계가 없고 내규가 없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이 안 되고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성희롱이 맞냐 안 맞냐 이 시비를 걸리다가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 되고 길어지면 그 사건이 묻히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가 지쳐서 이제 뭐 포기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방식인 많고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상담을 한 사례 같은 경우도 그 교수들이 요새는 그 전임 강사라도 재임용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교수인 거죠. 근데 여성 그 계약 교수들이 몇 명이 성희롱을 처장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 이거를 처리를 조금 미루면서 이 친구가 시간이 2년이 다 돼버린 2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를 국가기관에도 하고 인권위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행위자가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반복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내가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게 올해 3월 초에 다시 연락 와가지고 임용이 원래는 내년까지는 돼야 되고 재계약을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만 사인을 해라. 나 이거 사인해야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불리한 조치로 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직장 내 성희롱은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는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성별화된 노동구조,
거기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여성을 우선은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깔보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깔보다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시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하는 거를 깔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힘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나는 여성보단 강해. 이러한 기본 의식이 깔려 있는 데다가 직장이랑 사회 속에 들어가면 위계 질서가 있는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직장 내 성희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 의한 갑질인데 그것이 여성에게 특화돼서 나타나면서 굉장히 성적 대상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굉장히 다루기 쉬운 상대로 인지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맞아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부모였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여성 가장인 거죠. 이 상담을 했던 경우가 2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는 입사할 때 자기가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부모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뭐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들어가서 한부모라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장이 이 사람이 한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분도 자녀가 2명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성희롱이 시작되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 많아요. 특히 한부모라거나 뭐 아니면은 이혼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더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생계가 당장 중단되고 특히 성희롱으로 인해서 퇴사했을 때는 즉각적인 구직급여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자기의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이 경우가 있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유사한 사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분도 한부모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분에게 여기는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사이에 한부모가 되고 그 뒤로 성희롱이 있었죠. 한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혹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약점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사실 내가 한부모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희롱 사건들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흠이 있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상담들이 다른 상담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직장에 성희롱 하듯이 이 성을 희롱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성적 괴롭힘인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데도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겪게 되면 분노,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퇴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결국은 이것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을 받고 나면 좀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고통이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만 이 뾰족한 해결이 없을 때 이 답답함,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상담자는 계속 객관화해야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 상담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오롯이 저에게 전이되었을 때 저도 또한 과거의 성희롱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썰물처럼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저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들은 지금 당장 저희가 계속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 상담자의 내면에 있는 힘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 사명감이 좀 버거울 때도 있죠. 네, 이런 사명감 힘들지만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활동가분들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진경님께서 최근 들어서 성희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희롱 자체가 이 수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상아님 어떠세요? 그래도 남성들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 최근 들어서 뭐 특별히 성희롱이 증가 추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있던 성희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증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인식이 뭐 많이 달라졌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 뭐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직장에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요. 따라서 뭐 증가한 것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권리의식이 좀 높아진 것이 이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성희롱을 우리가 당했을 때요, 즉시 대처하기가 되게 난감하거나 아니면 이게 성희롱인지 이게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있다라면 이거는 한번 이 성희롱일 수 있다라는 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권력관계 속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그 자리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성희롱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불편하다. 왜냐하면 상담 기간에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또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는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처 방안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그 즉시 대처 못하고 집에 가서 이불킥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정말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내가 그때 겪었으니까. 싸다구를 날렸어야 됐는데. 왜 그거를 반박을 못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견고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발한 네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피해자 유발론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부당한 일을 겪고서도 내가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닌가? 내 옷이 진짜 문제였나? 내 말이 문제였나?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한테 찾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글쎄 그거는 조금 이거 스스로도 조금 내가 이거는 개인적이다라는 의식이 조금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희롱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장이란 위계 속에서 특히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한 그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치마를 짧게 입었다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희롱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 부분은 법에서도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느낀다라는 거의 주체는 피해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행위자들이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친해지려고 그랬다든지 뭐 딸 같다든지 이런 행위자의 변명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희롱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이걸 성적 굴욕감으로 느꼈다면 그 자체는 성희롱이다라고 되는 것이고 이제 노동법인 고용평등법에는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걸 성희롱이라고 하지만 2015년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그 이익공여, 이익을 준다. 나의 성적인 요구에 응하면 뭐
연봉을 올려줄게, 정규직 전환시켜줄게, 이제 이런 이익을 준다는 것도 성희롱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최근에는 이 고평법도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성희롱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가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법률 용어는 가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죠. 네, 맞아요. 예. 혹시 이제 행위자들의 특징이 뭐 있나요? 따로 특징은 없죠. 그냥 네. 좀 힘 자랑하는, 힘 자만하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데 이 보통 근데 행위자라고 하니까 꼭 그 사람들은 행위하는 사람이고 이제 여성을 진짜 굉장히 수동적으로 법에서도 보고 있는 행위를 우리는 당하는 사람이 네. 되는 것처럼 이 법용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행위자들이 자기는 보통 연애 감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이랑 그 사귀는 관계거나 연애 관계가 아닌데도 난 연애 감정으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가요? 이거야말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요 멘트는 너무나 교과서적이에요. 이 가해자 그룹 내에서는 이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가는 공식이에요. 나 이거 연애였지. 그리고 둘이 좋아해서 했지. 나 일방적이 아니었어. 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말에 전혀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 권리 주장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피해자가 이걸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한 이후에 이 가해자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오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그 전에는 이제 피해자가 사장님 저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는 말 못했지만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든지 사건화 딱 되었을 때에는 이 행위자도 가해자도 막 법률 구조를 바꿔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고 오는군요. 그렇죠. 매뉴얼이죠. 하지만 이쪽 변호사들도 다 알아요. 재판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사건이 있어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둘이 좋아했다. 예를 들면은 그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대답을 안 했는데 뭐 어쨌든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상사니까 잘 들어가셨어요라고 한마디 해도 이거는 제 봐라 이 카톡 쟤 좋아해서 나 그런 거다. 서로 좋아했다. 이런 걸로 해서 증거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저희가 상담할 때는 재판장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다 이러한 공식으로 그 써먹는 공식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 그 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거기에 기죽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연애 관계에서도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연애라고 하더라도 연애하는데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거나 내지는 무슨 뭐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은 사랑에 무슨 액션을 취한다 그랬을 때 본인이 그쵸 한쪽이 싫다 그러면 그것도 싫은 그렇죠. 건데 무슨 연애 감정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심지어 상하 관계, 갑을 관계에서 연애라고 주장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그 28세 여성인데 50세 넘은 상사가 좋아한다, 너무 예쁘다,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나이 많은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와가지고 지금 논리 있잖아요. 좋아해서 그렇다. 내 의도한 것이 난 성희롱 한 적이 없고 제가 쟤를 좋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정신적 충격이 커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대체로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 상담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네. 성희롱을 이제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회사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내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 인사 담당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저한테 성희롱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일지를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사건을 다시 떠올려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걸 쓰면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징계위원회나 뭐 이런 게 열렸을 때 그때도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지를 꼭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저희들한테 상담할 때 보면은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지만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했더니 그냥 그 사람 글쎄요 신고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길 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서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과를 그냥 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중재자가 나서서 사과를 중재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징계를 원한다 그러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일지를 작성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고충 상담원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요것들이 큰 규모 같은 경우는 고충 상담원들을 있는데 작은 데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인사 담당이나 아니면은 그 총무과에서 이걸 또 담당하는 데도 있기도 해요. 이 담당이 누구인지. 그래서 인사 담당하는 쪽에 보고를 하시고요. 인사 담당도 마땅치 않다. 더 규모가 작다. 이러면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장이 행위자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노동부나 인권위 등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어요. 비밀 유지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도 좋아요. 근데 뭐 상사한테 성희롱 당했어가 아니라 그 상사가 어떤 행위를 하는 성희롱을 당했어.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 제기하고 했을 때 증거가 남기기 위해서는 녹취나 문자 등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가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뭔가 처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 게 있으세요? 처리가 뭐 잘 됐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입사한 지 한 3개월 된 갓 수습을 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상사는 아니지만 3년 선배였어요. 직책을 크게 달고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성희롱이 있었죠.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어요. 꼭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첫 직장이었고 또 본인이 굉장히 원했던 하고 싶었던 일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같은 팀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소문나는 거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팀장한테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라 해서 팀장한테 상의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팀장이란 분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있던 분인 거예요. 그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성희롱이 있어서 그 처리 절차도 보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팀장이었어요. 그랬더니 딱 먼저 네 잘못 아니다. 도와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잘못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친구는 사과받고 그 남자하고 같은 팀이 안 되게 해달라. 근데 회사에는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 나 이거 소문나는 거 굉장히 두렵다. 회사 인사과에까지 보고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중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팀장이 행위자하고도 만나서 너 이런 일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주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이 피해자한테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 팀장이 중간에서 뭐 다른 일을 할 거라는 의심을 안 하고 안심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행위자는 회사를 그만둔 걸로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하고 조용하게 비밀리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라는 보다 이제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냥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상담자? 아니 뭐라고? 저희들은 내담자라고 표현해요. 내담자요. 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지 무엇인지. 사실 제가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걸 원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맞아요.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뭐 기록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계속 고민을 한 다음에 방금 사례처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가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고 내부에 없으면 뭐 외부라도 찾아보고 내부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기밀리에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네. 훨씬 낫죠. 그래서 아무리 근데 저희하고도 상담을 해도 결정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리상담을 연계를 해드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심리상담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마시고 진짜 원하는 거가 뭔지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때 결정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행위자는 사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억울한 점이었어요. 그러려면은 요게 지점이 이제 그 갈등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징계받고자 하려고 하면은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 했을 때는 또 소문이 나거나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사직하는 걸 이 친구도 받아들인 거죠. 이 내담자분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꼭 징계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내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이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폭력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런 어떤 그 가해자가 잘못했다, 100%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숨길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이 구조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내가 벌써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난데 피해자가 걱정을 해.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내에 알려지면 뭐 제가 꽃뱀이라더라 둘이 좋아서 해놓고 저런다더라 원체 이상한 맞아요. 소문이 많이 퍼지고 그로부터 받는 2차 피해나 이런 상황들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을 맞아요. 테고 이때도 이 행위자가 얘기한 게 자기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다 였던 거죠. 자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이렇게 성추행을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행위자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거기서 이제 강하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그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도 저희 연결해드리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다 충분히 얘기해줬지만 아마 그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서 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성희롱을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주로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또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참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상사나 사장에 의한 성희롱만큼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객이나 또 업체의 고객은 또 거래처잖아요. 이 거래처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 회사에 그 징계 권한이 없다는 거. 거기다가 우리도 고객에게 고객이 성희롱 했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 그 고객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처리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그래도 그나마 같은 직장에 있으면 회사에서 징계도 요청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고객이나 거래처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그러니까 남녀고용 평등법 말고도 이제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성추행이라던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말로 한다던가 예를 들면 술 따라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폭력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위가 좀 높을 때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민사나 뭐 형사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 성희롱의 형태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어적이냐 아니면 성추행까지 있었느냐에 따라서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노동부 인권위 진정하는 방법 하나하고 형사 고소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에서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어. 근데 형사 고소하면 개인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서 해결도 나 혼자 해야 돼. 근데 직장에서 일을 당했어. 그럼 난 누구에게 도움받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저 일다에서 요새 이제 그 청년 여성의 알바 노동기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어요. 주로 20대 여성들이 알바 노동하면서 겪는 그 고충이나 뭐 성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술집이 많은 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밤만 되면은 술 먹은 개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언어 성폭력을 한다고 해요. 이쁜이 왜 웃질 않아? 왜 이런 데서 일해? 공부해야지. 아저씨가 소개해줄까? 뭐 이런 말도 하고 여기서 제일 예쁜 애 나와봐. 네 얼굴처럼 이쁜 케이크 좀 골라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응? 예뻐서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이런 그 썩을 놈의 사회생활 진짜. 아유. 어디서 배우나 진짜. 이런 얘기를 듣고 최근에는 이 친구가 이제 섹스 토이 샵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막 쑥스러워하면서 막 들어와서 이제 그 뭐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여기서는 또 외국인 남성 손님들이 그렇게 와서 뭐 돈 내면 섹시한 쇼 보여주냐. 그리고 뭐 이렇게 아랫도리 흔드는 제스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가까운 성매매 업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랑 두 개를 경고문을 이제 부착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다 법에 걸릴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사장이 그러면은 손님들의 구매 욕구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편의점 알바생인데, 그러니까 동네에 편의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편의점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면은 거기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자주 오시는 거죠. 오면은 너도 빵 하나 사줄게 이러면서 하나씩 주고 음료수도 하나씩 준비하면서 전화번호 몇 번이냐, 내가 따로 술 한잔 하자, 뭐 따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객을 쫓아가가지고 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또 편의점은 혼자 일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굉장히 혼자 두려울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여성 혼자잖아요. 20대 초반에 여성이 혼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은 뭐 하냐. 사장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사장은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이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 방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저도
해줄 말이 없어서 정말 미안했던 케이스인 거예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끔 그런 행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점에서 뒤에 쫙 서 있는 거야, 우리가. 쫙 서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막 더 심한 욕을 해주는 거지. 아 근데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은 옆에서 뭐 이렇게 싸워주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올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CCTV도 잘 보관해 놓으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런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걱정되는 정말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뭐 그 중에는 가해자가 있을 수 분명히 있죠. 근데 거기서 조력자가 돼야 된다. 옆에서 만약에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런 몹쓸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 범죄인 거 모르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거기서 분명히 반발을 하겠죠. 반발을 하면 거기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서서 당신 왜 그러냐, 당신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당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 모두가 좀 조력자가 돼보면 어떨까. 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혹시 사장님한테 그 안내 팻말 있잖아요. 우리 왜 고객에 대한 네. 그 어디 했던 것처럼 여기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써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렇게라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장들도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그러면 수시로 와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형식을 취할 텐데 별로 고객이 더 중요한 거죠. 알바생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놔줘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장님 연합회 같은데 왜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같은 예, 그런 데들에서 좀 그런 캠페인을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근데 여성들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사업주인데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곧장 해고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네, 게다가 여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연결되어지겠네요. 그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희롱이 퇴사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요식업계에 이제 근무하던 분인데 상사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도 아니에요.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여성 상사한테 전무에게 이제 성희롱을 고충을 토로했는데 제재해달라, 징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사 성희롱 감내해야지. 융통성 있게 좀 잘 대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탓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시간을 회사에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해주고 하면서 이 가해 남성이 이 여성에게 막 폭행까지도 하고 결국은 더 큰 추행 이상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싫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병가를 요청을 한 건데 공고사직을 하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였던 거고요. 또 다른 한 분 같은 병원이었는데 소규모 병원이긴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면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고객은 마취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성추행을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몇 년 동안 이 일을 겪으니까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성희롱 때문에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 이러면서 퍼쩍 뛰면서 오히려 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이 사람들은 해고를 통지서를 주면은 이게 불법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해고 통지서를 직접적으로 주는 데가 잘 없어요. 특히 성희롱이 있고 이러는데 그걸 주면은 자기네가 회사가 법에 걸린다는 거 알아서 괴롭힘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해고 통지서 안 주면서 은근히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고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너네 해고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해고 안 했어. 해고 통지서 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건 그건 똑같이 해고랑 다름없는 것이죠. 이게 근데 직접적인 해고는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난무하는 회식 자리를 거절하고 항의하니까 위탁업체 선정 심의에서 탈락을 하거나 또 계약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회사 측에 조치를 취해줄 거를 요구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해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금방 얘기하신 대로 왕따를 당했거나 동료나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거나 또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을 법에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계속 그 불리한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성희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조치 이렇게 했을 때를 이제 불리한 조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평법상에 이도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 밖에 불리한 조치가 도대체 뭘까? 이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불씨가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희롱 때문이 아니고 거의 근태를 이유로 들어서 항상 그 불리한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법망에 있는 불리한 조치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딱 한 줄 있죠.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불리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판결들도 굉장히 엇갈리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요거에 대한 판결이 거의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몇 %나 되나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불리한 조치와 그다음에 재직하고 있는지 성희롱 이후에도 요거를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요 성희롱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해주신 분들의 대답을 보면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2%가 퇴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퇴사 시점을 조금 보면은 1개월 이내가 57%예요. 그러니까 성희롱 못 사건 견디고. 발생하고 예,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왜 문제 그러냐면 제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 아니면은 그만두고 나 있을 때는 하기 힘드니까 그만두고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이제 있을 때는 내가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하지만 이 일이 억울하니까 문제 제기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이내가 57%예요. 그 다음에 11%가 3개월 이내, 14%가 6개월 이내라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82%는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는 사람 28%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뭐 4명 중에 거의 3명은 그만두고 1명만이 그렇죠. 다니는 꼴에 네네네. 불과하네요. 정말 심각한데요. 이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성희롱 사건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성희롱 문제 제기는 곧 불이익이라는 건데 누가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혹시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완전 거꾸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도 사례를 보면은 상사가 막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거부 반응을 좀 표시를 하면 아빠인데 어때? 한번 안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빠요? 거죠. 그렇죠. 아니 자기 딸이 어디 가서 이러면은 이 국회의원 중에 그 왜
캐디한테 그죠? 박희태 생각이 나죠. 네.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딸 어디서 같아서 다들 그랬다고. 어디 딸 엉덩이를 만져? 맞아요. 큰 딸 엉덩이를. 교과서에서 배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너무나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엄마가 아파서 약국 들려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막 따라와서 커피 마시자고 손잡고 끌고 가서 막 껴안으러 한 거죠. 그래서 막 엉덩이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못 참고. 근데 이게 사장이 그러면 바로 이제 처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즉각적으로 약간 비밀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고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같은 팀 상사가 성희롱을 했어요. 이 팀장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회사 내에서 뭐 사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출장을 다녀오면은 네가 뭐 윗사람하고 놀아놨다. 뭐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당연히 집에 가서 놀아야지 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직장도 굉장히 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참고 일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너네 둘 다 잘못했어. 너네 둘이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너는 뭐 근태도 뭐가 안 좋아. 이러면서 둘 다한테 경고를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친구도 결국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노동부 진정하고 형사 고소하고 이런 케이스예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만두고 와서 문제 제기라도 하면은 속이라도 조금 풀릴 수, 물론 잘 해결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내가 했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은 가슴에 합병이 정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덤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 가슴에 쌓아둘 것이냐 그쪽 가슴에 돌을 던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퇴사라는 거는 퇴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퇴사로 이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난 커다란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더 심하죠. 계약직인 거를 신분을 이유를 들어서 너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하면서 손잡고 껴안고 그래서 참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계약 연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 뭐 중소기업 중앙회 그 계약직 여성 맞아요.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자살까지 이르렀잖아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정말 이제 피해 여성의 노동권 침해고 인권 침해인 거죠. 또 그 외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또 이제 불이익 조치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봐 주시겠어요? 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익 조치라는 게 그러니까 인사상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사고과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괜찮다고 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회사가 해고하는 방식 중에 아시죠? 인사고과를 최하위 10% 안에 3년 동안 받으면 이 사람 해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일 잘하다가 갑자기 성희롱 문제 제기가 난 다음에 인사고과가 낮아져. 그거 이상한 거죠. 근데도 그 인과관계를 잘 아직 파악을 해서 불리한 조치로 잘 보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소문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소문 유포 하면서 결국은 여성이 그만되는 방식, 그다음에 징계라든가 예를 들면은 또 피해자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잘못은 행위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뭐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전환 배치 통해서 다른 자리로 그렇죠. 옮겨버린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본인이 이것도 이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본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근데 그 자리가 보직이 훨씬 더 좋은 자리거나 이러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게 피해자가 옮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옮기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행법상으로 이제 불리한 조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고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희롱 관련 법 가운데서 벌금이 있는 건 딱 요거 하나잖아요. 네. 예, 다른 건 다 과태료인데 네. 굉장히 그 중한 네. 법 위반이다라고 네. 하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겠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회사 측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 네, 맞아요. 경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울연호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노동 상담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법 개정에 나섰죠. 네,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은 돼 있어요. 좀 전에 사회자분도 그 연호진경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쭉 얘기했던 게 불리한 조치는 있어요. 항상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처리된 뭐 벌금을 물린 이런 사건들이 진정된 사건이 별로 없을까? 이거 판결 받은 사건이 왜 없을까? 저는 이 법의 맹점이 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 보호 조치 자체가 뭐 심리 보호도 있지만 분리 배치라던가 이 처리 과정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번에 법 개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잘 안 들어갔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저희가 법안을 처음부터 조금 살펴봐도 될까요? 네. 뭐냐면 직장 내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넣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은 사업주가 해야 될 일,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뭐 아니면은 각 조치해야 할 징계 규정. 아니면은 뭐 고충 상담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법에 명시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조직 점검까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요 조항을 같이 신설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조금 강화를 했어요. 발생 시 조치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사 실시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라던가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휴가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우리가 고객에 대한 사항들 많이 나왔죠. 현행법에 이제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노력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에 의한 성희롱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만 있었어요.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만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별도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했으면 이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성희롱 피해자 등의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을 세분화해서 넣었어요. 6가지. 파면했을 때 파면, 해임, 뭐 견책 경고라던가 괴롭힘, 왕따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6조항으로 넣었고요. 거기다 기타 조항을 조금 더 추가해서 기타 그 밖에 불리한 조치라고 규정을 저희가 해서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과태료가 사업주가 성희롱 했을 때는
1,000만 원에 지금 과태료예요. 요거를 2천만 원으로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조금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특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사업주가 성희롱 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이렇게 진정 당하면 200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줘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안을 보고 감액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00만 원 과태료 물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반성 기미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이분을 감액을 해준다던가 막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응, 근로감독관이 이 지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과태료가 되게 형식이에요. 그래서 토론회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그 내담자가 상담을 했고 그 노동부에 진정을 했어요.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이렇게 노동부에서 가해자를 행위자를 부르고 피해자를 불러요. 그리고 각각 진술을 듣는데 이 행위자가 와서 얘기하는 말이 근로감독관이 이 과태료 받아도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시고 200만 원 주고 하시고 안 그러면은 또 변호사님에서 행정처분 가면 돈 더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 행위자가 근로감독감도 그렇게 얘기했다. 네가 그러니까 나 니하고 합의해도 200만 원 이상 못 줘. 그러니까 200만 원에 합의해. 뭐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것도 막기 위해서 조금 과태료를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법을 조금 실효성을 좀 강화하자. 피해자 보호를 좀 열심히 하자. 요 차원에서 지금 아니 근데 과태료는 과태료인 거고 합의는 합의인 거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해자를 잘 만날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희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담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같이 만나달라. 무섭다. 그 사람이 합의하 자꾸 만나자고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그럼 오시라. 그럼 같이 만나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담자도 여성단체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 가해자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쪽 홍대에 일로 오시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5층으로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뭔가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사실은 알만한 프랜차이즈의 굉장한 회장이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저한테 딱 얘기하자고 제가 그거 녹취도 했어요. 저도 그 200만 원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내담자 통해 들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서 서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렬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바로 근로감독관이 아니고 그 노동부 본부에 전화했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무관이 그거 잘못 안내한 거다. 근로감독관한테 안내 뭐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라고는 했는데. 얼마나 실수가. 근데 사실 이런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아시는 부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성희롱 예방법이나 이런 거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대체로 남성인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피해자인 게 아니라 행위자인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가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아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강 넘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이거를 그냥 솜방망이처럼 조금 살짝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따로 신설을 해서 그 성희롱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나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내에서는. 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토론회 할 때도 그 노동부에서 나온 가장 자체가 하는 말이 근로감독관들이 인식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직장인 성희롱을 1년에 한 번 다뤄본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희롱이 그냥 내가 뭐 임금체불 돈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그거를 처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고통과 그런 예민한 그
심정적인 그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걸 합의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와서 많이 하소연하세요. 노동부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에요. 뭐 이렇게 가해자 핀만 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인식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근로감독관이 좀 적은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 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려면 합의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거의 합의 조정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예를 들면 직장 성희롱 잘 모르다가 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거지. 전혀 이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끔 한 번씩 해결하는 사람이 그냥 이런 없죠. 가지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신설한다고 치면 노동부 내 근로감독관 말고 노동부 내에 어떤 형태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근로감독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근로감독관이 근로의 형사잖아요. 네. 이 권한이 있어야지 이게 처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따로 둘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담 근로감독관. 전담 근로감독관. 예. 직장 내 성희롱 전담 그렇죠. 근로감독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각 그 지방 노동관서에 고용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는 아니죠, 아직. 발의는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고 나면 바로 할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아마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방법을 생각을 할 거고, 사실은 이 법안이 비슷한 법안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각 의원실에서. 그래서 그 불리한 조치라던가 피해자 보호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모아서 요걸 같이 밀자. 요렇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노동부 안도 올라가 있긴 한데 노동부도 많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지만 불리한 조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는 거. 불리한 조치가 예방되지 않으면 누구도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는 거. 요 차원에서 요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안 작업은 같이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이 문제를 마음 편히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건 해결의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게 불리한 조치가 계속 방치를 한다 그러면 누구도 문제 제기하기 어렵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 걸 막을 뿐더러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이중 또 재발되고 또 다른 성희롱 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봤자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사업주가 하겠어요. 네. 자, 현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해결을 해 오시고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온 여성노동 상담 단체들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한 가지 사례만 조금 더 제가 얘기를 네네.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요번에 법안에 인지하였을 때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저는 잠깐 인지하였을 때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사업주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문제를 않아도. 제기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또,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은 언제 알았다는 거냐?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인지했을 때부터 조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법은 어느 거나 논란이 없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 문화를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거든요.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지했을 때 회사에 뭔가 이 성희롱에 이 있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조직 문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2년 전에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 이제 인사팀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가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인사팀에서도 위에 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까지 했어. 자기도.
그런데 이 친구가 재계약이 안 되고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이 내담자는 그것이 자기가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해서 자기가 재계약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죠. 재계약을 그냥 만료가 돼서 안 했어라고 하지만 이 내담자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경우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다 재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을 했을 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우린 몰랐다.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접수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인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성희롱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기네가 조사하고 예방을 위한 뭔가를 조처를 충분히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상담 사례가 하나가 뭐냐면 독일계 외국계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 지사인데 이 사람이 성희롱이 있었고 한국 지사장의 성희롱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 그만두는 시점에 이 사장한테만 네 성희롱 때문에 나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고 그 독일 상부에는 보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면서 그동안 잘 있었는데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은 뉘앙스의 약간 글을 남긴 거예요. 성희롱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독일 본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직원이 자주 바뀌어. 직원이 자주 바뀌는 이상한 점이 있고 또 약간 남긴 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니까 독일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만두는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성희롱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거 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어떤 징계를 원하는지 뭐 이런 걸 다 묻고 난 다음에 징계하고 피해 보상까지. 그만둔 직원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 보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러한 성희롱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성희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여성을 위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사내 분위기라든지 조직 그렇죠. 문화라든지 내지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왜냐면 맞아요. 네, 사람이 계속 바뀌면 계속 이 그렇죠. 숙련을 위해서 네.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기회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고 조직 문화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팀 문화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회사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그러니까 폐해? 그렇죠. 데미지로 네. 다가온다는 거를 네. 좀 인식을 했으면 예, 좋겠어요. 여성 혼자만 피해자화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회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부 다. 맞아요. 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저희가 빼먹고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은 동성 간의 성희롱도 성희롱으로 인정을 하고, 당연하죠.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희롱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직장 거에 대해서 성희롱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굴욕감을 주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거지 그게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여성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 제가 네. 그 남성분의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생각이 네. 사례가 난 건데 있나요? 남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이게 제가 뭐 신고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제가요 그 여자 상사가요.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거죠. 이제 엉덩이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데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받고 하면은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성희롱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많고요. 이거 좀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런 게 몇 번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렇긴 한데 이 남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남성이 아직도 그거를 문제제기를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남성이 뭔가 야 뭐 그 어젯밤에 뭐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쿨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쿨한 남자야. 그게 남자다워 상남자야. 막 이런 의식이 남성들에게 강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권리 침해고 자기도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걸 표면화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피해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의 성별 보면 남성이 이제 10%를 넘어갔고 남성 피해자하고 여성 피해자가 있을 때 이 피해자들의 우울증 척도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남성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고 접수된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은 나를 망치고 너를 망치고 우리를 망치고 회사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희롱 없는 일터,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불이익 당하지 않는 일터를 꿈꿔보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을당 팟캐스트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추천 꾹 눌러주시고요. 의견 댓글 많이 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